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또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저런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두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평생 나는 자유민주주의만 생각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찾아서 가는 길을 생각하고 살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가슴속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마디가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대척하고 있는 자유애국시민, 자유대한민국에 나아갈 바를 윤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밝힌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신의 권한이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것은 곧 입헌주의적 국가 이성의 실현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헌주의가 무엇이고, 이게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법치라는 것이 우리 국민 개인의 가치와 자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또 소위 선거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하는 그 한마디가 법치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위 우리 일반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가 가장 보장될 수 있고, 그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국민들이 갖는 자부심으로 애국심이 양양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그러니까는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들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앞에 다 빼고 얘기하는 그 민주주의의 본질은 바로 이 법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위 주사파 좌익 전체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소위 복종하는 수많은 좌익 진지들, 사법부를 포함해서 언론, 방송, 노동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한 결과적인 일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위 이제 대통령이 소위 입헌적 소위 국가 이성을 발휘해서 거기에 이제 혼자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이제 입헌주의라는 것과 국가 이성, 장보댕을 얘기하면서 군주와 소위 주권 관계,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오늘의 타이틀은 이겁니다. 이제 소위 입헌주의적 국가 이성을 넘어서 윤 대통령은 이제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법원에서의 난동도 있고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뭔가 정치 공작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체주의자들이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큰 정말 덕이 되는 겁니다. 보탬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냥 카톡 검열, 카톡 고소 고발을 넘어서 이제는 대중 시위하는데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자들도 잡아다가 소위 형사처벌 또는 고발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아니 이들이 지금 소위 이재명이 대통령도 아니고, 소위 집권 여당도 아니고, 소위 지금 이거 아직도 이제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 야당이라는 놈들이 국회에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는 입법 독재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해가지고 이런 소위 현 여당적인, 정부 여당적인 그런 어떤 독재적인 발언을 해내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놈들의 이제 본질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다 드러나니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주의자들은 유일체제로 가기 때문에 북한과 소위 평양과 베이징의 라이센스를 받은 소위 그 순혈주의가 아닌 운동권 순혈주의가 아닌 이재명이 지금 그 거대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이제 그 외에 그 주사파로 연결되는 그 조국이라든가 그 외의 야당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총야단 결집체의 유일체제로 돼 있는데 전체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외통수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고 또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제 국힘당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재명을 갈아치워야죠. 근데 이들은 못 갈아치웁니다. 그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것이 이재명이 드러내는 하나의 외통수입니다. 이제는 다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는 그걸 모르는 삼척동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위 지난 45일 동안의 방송, 언론, 그 외에 국회를 통해서 그렇게 겁박하고 국민들을 소위 선동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건 뭐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뭐 조그만 얘기하고 이제 소위 그 개념 정리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Constitution, 그 헌법이라고 하고, 그거는 constitutionalism, 입헌주의라고 하죠. 그 이제 어원을 한번 보면은 앞에 이제 con은 together입니다. together. 그 다음에 stitute라고 이제 이어지는데 이 stitute는 뭐냐면은 국민 다 같이 together 소위 법과 제도를 소위 construction 건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세 때 이제 그 교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제 소위 왕들의 권한이 넘어가고 또 이제 신교 종교전쟁이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나고 그 30년이나 신구교 간의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중부 유럽, 북부 독일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서부 유럽에서의 인구가 그 신구교 30년 전쟁으로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그 하나의 뭐 매사커죠. 대학살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해서 이제 그 교권도 물러서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영토를 가진 왕의 권한을 인정한다. 근데 소위 주권이 이제 왕의 주권이 이제 성립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과를 겪고 나서 왕들이 통치하는 그 능력이 이제 이제 교황에 대비해서 이제 견줄만한 시대가 되니까 통치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든 뭐든 아무튼 주권자는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시민들을 잘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늘의 말씀으로 다 통치하다가 진짜 이제 세속적인 이런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샘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어디로 갔어요? 로마 공화정으로 갔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로마, 참 아이러니한 게 천년의 로마 역사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교황청이 생기고 이제 교권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 교황청은 교황청의 세력을 이제 확장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통일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로마 천년의 역사 이후에 이탈리아는 전부 아주 자잘한 공국들로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1860년입니까? 가리발디의 빨간 마우라 그 이탈리아 통일을 주관하는 그때까지 500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자잘한 그 공국들로 형성이 그 사이에는 이제 큰 도시 국가들이 있었죠. 베네치아, 밀라노, 그다음에 피렌체, 그다음에 나폴리 뭐 이런 나폴리 공국이 아주 컸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다 합치면 뭐 공국수가 한 300개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 굉장히 관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뭐 3, 4만 뭐 4, 5만이 모이는 공국이라 하더라도 공국에 수도가 있고 이제 수도가 있으면 거기 이제 소위 공국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왕은 또 건물을 아주 위험을 내세우기 위해서 화려하게 잘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탈리아 반도를 가게 되면 보세요. 뭐 로마에 그 큰 영광도 있었지만 뭐 베로나, 뭐 밀라노, 피렌체, 그다음에 피사,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베네치아 보면 뭐 굉장히 도시 하나하나가 삐까뻔쩍합니다. 그래서 뭐 구경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일 예찬한 시인은 영국의 바이런이죠. 바이런이 북부 이탈리아부터 남부 이탈리아까지 그 공국들을 방문을 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너무 유명해서 바이런의 길 따라가기 하는 게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탈리아는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또 이 여행 얘기가 나서 딴 데로 가는데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중 그 대항해 시대를 열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성당을 지었습니다. 거룩한 스페인의 캐톨릭이 그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각 도시마다 큰 성당을 지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유명해진 성당이 바로 카탈로니아 그 소위 그 빛의 성당, 바르셀로나에 있는 빛의 성당,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짓고 있죠. 지금 2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세비나 마드리드 뭐 그 밑에 이제 뭐 그라나다 이렇게 가면 그냥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관광객의 눈을 휘둥그레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이제 뭐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성당을 쳐야 되니까 그냥 완전히 이제 부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마녀사냥이라는 이런 어떤 아주 악독한 시대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너무 멀리 갔죠. 그래서 아무튼 컨스티튜션은 다 같이 로마가 만들어놨던 법과 제도와 행정 제도에 기한해서 그 제도를 컨스트럭션 같이 올려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션 헌법 또는 컨스트럭셔니즘 입헌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대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자가 되는 시대에서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변인들이 representative라고 하죠. 대변인들이 국회에 모여서 공동체의 제도 근간이 되는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헌법에 이제 연관되는 이제 소위 실질적인 법률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이제 국민과 이제 국민의 대변인과 그다음에 국가의 통치와 이런 것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면서 조합되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존 롤스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형성은 소위 정부, 시민단체, 시장 요 세 개라는 세 개 다리로 이 세 개가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질 때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대 국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는 소위 국가이성 만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국가이성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장보댕의 군주 주권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전체주의나 전제주의나 그다음에 티러니, 폭군 정치나 이런 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딱 입헌주의라는 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부여된 대통령으로서의 입헌적 국가이성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실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완전히 왜곡하고 조작하고 다른 걸로 이제 해석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공수처나 국가본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근대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은 국가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결사 보호해야 될 권력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군과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이 좌익이나 이런 멋모르는 사람들이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중립과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군이 얼마죠? 60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은 지금 얼마죠? 13만 2천 명이에요. 이 두 조직은 소위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한 질서 확립을 위한 내치와 외치에 대한 국가 생존과 국가 질서 확립을 위한 소위 대규모 폭력 단체입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재판부, 사법부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지 않느냐? 강조합니다. 그들은 중립과 독립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 해봐야 몇 명입니까? 다 엘리트주의거든요. 재판부는 소위 입법부나 행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만 재판부라는 사법부라는 아주 전문적인 소위 지식과 어떤 그 내공을 필요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법부만 국민이 선출을 하지 않고 뽑습니다. 그 사법제도 하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수가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이들은 소위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에 입각해서 소위 중립과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총수가 13만 2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읍, 면, 동 단위까지 경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들이 중립과 독립성을 인정한다면은 대한민국은 한 국가 안에 경찰이라는 또 다른 국가가 형성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군도 마찬가지고. 근데 군은 우리 시민들한테 잘 보이지 않아요. 저 전방에, 저 외딴 섬에 아주 그 프론트에 가가지고 국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겪어 나가는 일은 별로 없는데 대신에 군 통수권자인 경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되면은 군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후에 이제 지금 여러 이제 3스타, 4스타들이 잡혀가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특전사령관 3스타는 찔찔 울기도 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자빠졌는데 참 근본을 모르는 그러니까 소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마치 허약한 관료가 돼 있는 군 장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가더라도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군대 지휘자로서 그거는 따라가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결사보위하기 위한 군 장성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합법적인 어떤 계엄권에 대한 명령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랐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고 급박을 했겠죠. 육사의 수치인 육사 40기 출신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라는 그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간첩인 것 같은데 굉장히 포장이 지금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1심에 관련도 돼 있고 이게 이제 소위 삼민투 의장이고 그 옛날에 80년대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범이었던 박선원이가 그걸 달고 다니면서 겁박을 했겠죠. 겁박하는 데는 이놈들이 아주 전문이니까. 근데 그걸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면 이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 그냥 딱 한마디 하고 이제 버티고 있으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금방 이제 모든 것이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쥐가 되어버려가지고 참 가련한 운명의 신세가 됐습니다. 군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부적 치안, 외부적 치안은 군이 맡고 내부적 치안은 우리가 일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지향적입니다. 경찰들은. 그리고 경찰들은 검찰이라는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권력의 행방에 대해서 그 권력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 이제 소위 히틀러가 그랬듯이 히틀러가 SA하고 SS를 활용한 거 아닙니까? SA가 뭡니까? 나치 돌격대고 그 경찰입니다. 딱 이제 나중에는 SS가 그 소위 게스타프가 그 경찰입니다. 그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SA가 나치 돌격대가 권력을 잡고 이제 거추장스럽고 자기의 비밀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SS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이제 막 학살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 경찰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문재인이 대통령에 설 때는 문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자유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꼴 같지 않는 일들을 경찰로부터 많이 봤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 아닙니까? 공수처가 이제 좌익들이 지금 문재인이 다스릴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좌익들이 설치되니까 뭐 잡아놓을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문재인이 2019년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병신 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딱 선포하고 나가니까 제일 먼저 방방 뜨고 잡아 들어야 된다고 설치고 있는 게 오동훈이 공수처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를 하던 우정수, 이 경찰 아닙니까? 이것들도 보면 이제 뭐 잡아야 된다고 아니 그 법원에서 이제 소위 그 영장 신청해가지고 하면 될 낀데 굳이 이제 꿀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아주 그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게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의해가지고 그것을 강제 부인을 하고 무슨 뭐 기동대니 뭐 형사 그룹이니 해가지고 뭐 3, 4천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지깁니다. 왜일까요? 경찰이 그것도 그 우동수나 오동훈이는 그 임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임명권자를 저버리고 지금 정권도 안 잡은 야당에 붙어가지고 이런 숙에 이게 반란이죠. 이게 반란이고 내란이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국힘당 바보들은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뭐 저절로 막 그냥 그 지지도가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골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좌익들은 얼마나 교모한가 하면은 아주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요렇게 저렇게 이제 그 개념이나 용어들을 따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말로 이제 싹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면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칼 루벤스타인이라고 이제 소위 그 독일의 법학자였죠. 1891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안 돼서 이제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완전히 수권법으로 장악하자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예일 대학 교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놓은 이제 그 용어가 뭐냐면 신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막스 베버, 그러니까 바이마르 헌법제정위원이었던 막스 베버,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막스 베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너무 많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활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적들에 대해서도 적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들이 반체제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걸 다 보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지금 대한민국이 내려앉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막스 베버도 그렇고 칼 레벤슈타인 교수는 뭐냐면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히틀러와 같은 파시스트나 또는 스탈린과 같은 마오쩌둥과 김일성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간교한 선전선동에 시민들이 넘어가서 완전히 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그런 독재 전체주의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그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벤슈타인 교수의 말은 뭐냐면 불에는 불로 가야지. 불로 지저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말로 합시다 뭐 양심의 자유 이렇게 나가면은 그 체제는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스 베비도 주장을 했고 레벤슈타인도 주장한 신 대통령제는 뭐냐면 그렇게 너무 자유권, 기본권을 남발하다 보면 소위 무질서해지고 중심이 없어지니까 대통령에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소위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플러스 알파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스 베버가 주장해가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그 권한이 있었죠. 근데 히틀러를 막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수상 임명권과 수상 박탈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상 임명을 히틀러를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 안 듣고 이제 이상한 짓 하면 히틀러를 소위 수상에서 쫓아내면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수상에 임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국의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게슈타포들이 한 거죠. 불을 질러가지고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전임권 수권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히틀러가 뭐가 됩니까? 퓨러 총통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브하게 들어가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경찰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나 더. 왜 이제 자익들이 그 저항적, 이 레벤스타인 교수는 저항적 대통령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항적 대통령제는 1960년대에 슬레진저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저항적 대통령제예요. 미국의 대통령제를 비유해가지고 미국 내에 이제 대도적인 문제를 소위 이제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언론적인 시사적인 면으로 때린 거죠. 아니 대통령제가 제왕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뭐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맨날 지금도 이제 봐라 윤석열이 저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제왕적 대통령제가 뭔지도 몰라요. 이제 자객들이 이렇게 선전을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권 분립에 대한 어떤 뭐 자기 조정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 입법권에 밀려가지고 이 지경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직을 목숨을 던지면서 지금 자기가 예수가 된 거예요. 이제 소위 지옥문을 혼자 막아 쓰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저항적 대통령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액들의 말에 선동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소위 그 신대통령제의 이제 표본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을 만들었던 샤를 드골을 얘기합니다. 이 샤를 드골이야말로 소위 세계적인 그 세계사적 인맥에서 2차 대전의 영웅은 처칠이에요. 처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히틀러의 등장을 소위 그 영국 정치가들은 예를 들어 이제 누구죠? 처칠에 맞섰던 챔벌린이나 또는 이제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친구들은 소위 대화해야 되고 유화 정책을 해야 되고 히틀러를 달래야 된다는데 처칠이 막아선 거죠. 우리는 저 전체주의, 저 악랄한 그 반인륜적 비문명 야만자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 얘기하죠. 바다에서, 하늘에서, 들판에서 도시의 담벼락 밑에서 그 어디든지 간에 우리 영국 국민들은 저항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팍팍 터뜨립니다. 그거를 한동훈이 한번 이렇게 또 인용을 하더라고. 이 여담입니다. 난 저 페리클레스 얘기하고 마키아벨리도 얘기하고 이 젊은 친구가 고전을 아나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소위 그 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한지. 그러니까 참 그런 자들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은 너무 놀랬죠. 자기 중심적인 이제 밝은 인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소위 체제나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전체주의자나 요괴 인간들은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이 소위 말이 좋아서 입헌적 국가이성을 실현한 것이지 윤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직에 그 화려하고 훌륭하고 남들이 우러보는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던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지금 이제 이 짠챙이들, 이 쓰레기 국물 같은 놈들이 한 번에 이제 다 몰아치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드골 얘기하다. 드골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챔버린이나 그 이런 유아주의자에 따라서 처칠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히틀러가 저기 소련 쪽에 카스피해 쪽에 이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서유럽을 쳤으면 아마 독일 제국을 완전히 영원한 독일 제국을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칠이 막았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소위 드골이라는 자유 프랑스를 얘기했던 드골이 와서 이제 같이 싸웠는데 처칠이 소위 이제 그 60년대 그 영화 중에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참 재미난 영화인데요. 그 보면 이제 드골에게 소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이후 파리를 안 쳐도 되는데 이 상징적인 도시니까 파리를 점령해서 그 점령 첫 번째 일군으로 드골 군단을 들어가게 합니다. 드골이 이제 소위 마치 나폴레옹처럼 개선문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은 인류사의 뭐 위대한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처칠이 그렇게 드골보다는 위대하다고 보여지지만 프랑스적인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드골이야말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히틀러가 쳐내려와서 비시라는 도시에서 비시 정부가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괴뢰 정권이죠.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완전히 복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소위 갓 원스타를 달았던 드골 장군이 런던으로 망명하면서 자유 프랑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수백만의 레지스탕스와 그리고 이제 현역 군인으로 이제 80만 정도로 이제 자유 프랑스에 가입을 해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뭐 연합군 세력 미군이나 영국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처칠은 그 상징성을 드골한테 줬어요. 드골이 이제 2차 대전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시 정부 비시 정권에 이제 복역했던 이런저런 비시 정권에 있는 놈들이 프랑스에 있는 유태인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에 넘기고 프랑스인들을 또 모아다가 독일에 있는 공업지대의 노동자로 보내 아주 악통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 뭐 처벌은 했습니다만은 철저한 처벌은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프랑스가 갖고 있는 특별성은 뭐냐면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그 공식이 SPPP입니다. 첫 번째 국가는 생존, security, 생존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소위 prosperous, 국가의 발전, 번영을 생각하고 세 번째가 prestige, 뭐랄까 지위, 명예 이런 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프레스티지, 국가의 명예 이 차원보다는 국가의 글로리,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스티지하고 글로리는 차이가 있는데 프레스티지는 소위 좀 수세적인 의무적인 또는 이제 소위 뭐라 그럴까 그렇게 이제 소위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인간들의 언어 이런 포괄적인 국가가 갖고 있는 세속적 습속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요. 특히 프랑스 언어는 모든 외교권에서는 프랑스 언어가 최고의 문명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갖고 있는 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루이 나폴레옹 3세까지 그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그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소위 일공화국이 생기는 거죠. 프랑스 혁명으로 공화국이 난 건 아니고 일공화국이 생기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뭐 4월 혁명, 7월 혁명이 하다가 1848년에 루이 나폴레옹 조카가 들어와서 또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이공화국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이 다 어떻게 됐어요? 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황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의 모나파르티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권력과 힘과 압제로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소위 영구적인 황제가 되는 그런 구조죠. 그걸 이제 프랑스적인 현상인데 그걸 이제
보나파르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은 소위 이제 그 전에 전쟁은 시민 계급 이상의 계급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이나 뭐 농민이나 노동자나 하는 사람들은 전쟁할 권한도 없어요. 뭐 인간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국민 개병제를 하면서 근대 국가를 만들면서 모든 프랑스인들은 전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집을 했죠. 그러니까는 프랑스에서의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데 의무가 아니고 소위 권한이었어요.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비바 나폴레옹 그리고 비바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프랑스는 만세 비바라는 걸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영광으로 글로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났습니까? 많은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루이 나폴레옹이 들어오고 대통령이 됐는데 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루이 나폴레옹이 뭐가 돼요? 황제가 됩니다. 또 비바 나폴레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나파르티즘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폴레옹 일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국민 투표를 붙여서 완전히 뭐 이건 뭐 전체주의 북한이나 이제 뭐 중공에서 나올 만한 거기도 투표는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예요? 막 98%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열린 사회 근대 국가에서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 지지가 9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나파르티즘의 권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20세기 이후에 현대 정치에 시작한 사람이 바로 드골입니다. 드골. 그렇게 해가지고 드골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1945년에 4공화국이 설립되고 의원 내각제로 뭐 이래가지고 지고 뽑고 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전국이 불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알제리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완전히 프랑스가 내란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니 전쟁 영웅을 프랑스를 살린 드골을 내칠 때는 언제고 또 국민들이 드골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위 샤를 드골밖에 없는 거예요. 드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등장을 해가지고 알제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거죠. 알제리에서는 국민 투표 붙여니까 99.8%예요. 그러니까 찬성이 99.8%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니까 90%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나파르티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쫄딱망한 프랑스를 강대국의 일원으로 만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샤를 드골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첫 번째 관문인 프랑스 공항이 파리 공항이 샤를 드골 공항입니다. 그리고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을 둘러싸고 있는 광장이 샤를 드골 광장입니다. 샤를 드골 광장은 그 큰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골 광장은 프랑스 전역에 막 몇백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핵 잠수함 이름도 샤를 드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골이 집권하는 제공화국 10년 동안 드골이 지금의 발전하는 선진국 프랑스를 만든 거예요. 그 68 혁명이 나고 거기 이제 뭐 노동자하고 학생들이 또 자익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막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게 해주니까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또 그때 이제 드골 대통령이 그 국회를 해산하고 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붙였는데 의라 그 완전히 소위 드골과 같이 하는 정부 여당이 국회 80% 이상을 차지해요. 또 한 번의 보나파르티즘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정립이 됐는데 89년에 또 뭐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또 드골은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국민투표인데 그 국민투표에서 드골이 52대 48로 집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한번 이제 지게 되는. 이제는 드골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69년 딱 그 소위 국민투표에서 지자 말자 바로 드골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직의 사임은 지금 오전 12시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고 딱 마이크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이제 자식 중에 딸이 장애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가시가 된 그 딸 옆에 가 살다가 거기서 묻힙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도 거기 있고 드골 일가가 이제 거기 다 묻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아이러니한 거는 드골이라 그러면은 빵떼온의 그 성자들과 같이 묻힐 수 있었고 그 나폴레옹과 군사 그 제너럴들이 묻혀 있는 앙발리제 거기 가가지고 묻힐 수도 있고 한데 아주 딱 끊고 초라한 자기 집 그 앞마당에 묻혀 있는데요. 앙발리제나 그 빵떼옹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보다 드골 일가가 묻혀 있는 그 시골의 그 장소를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훨씬 많습니다. 드골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죠. 드골을 소위 국가적 입헌적 국가이성을 실천하는 사람 전형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입헌적 그냥 보나팔티즘 하면 안 돼요. 그 루이 나폴레옹이나 나폴레옹이 했던 보나팔티즘은 아니고 근대국가 소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 국가에서의 입헌적 보나팔티즘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그래서 다 죽어가는 프랑스를 건졌던 프랑스의 정말 영웅으로 있는 지금도 프랑스인들은 그 드골이 프랑스 만세 비바 프랑스 하면 심장이 터져 나가요. 1969년 그 퀘벡 분리 독립 문제가 있어가지고 퀘벡에 가가지고 퀘벡이가 그 몽트리올이 이제 그 몽이 뭐냐면 마운틴이고 드리올이 뭐냐면 로얄스러운 마운틴이라는 그 몬트리올이 그 뜻이 그것입니다. 퀘벡도 이제 프랑스 주가 이제 프랑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드골이 가가지고 비바 프랑스 하는 바람에 완전히 캐나다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만큼 프랑스인들의 가슴에는 드골이 나폴레옹보다 그다음에 뭐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철학 누구보다도 지금 제일 큰 마음의 심장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서 증거가 확보하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노력이 성공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국민들한테 소위 그 의식 속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영합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은 우리 윤 대통령이 입헌적 국가 이성을 실현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뒤집어집니다. 입헌적 보나팔티즘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순간에 이 좌익들,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자들, 이 위선과 기만과 사기와 거짓말에 쩔어 있는 모든 놈들이 일시에 척결될 수 있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비바 프랑스를 외쳤던 드골처럼 비바 코리아를 한국 만세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고 새로운 국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기대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